이 사기꾼 엑스들아, 내 돈 2억 7천만 원 돌려내.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허리 굽혀가며 모은 돈이 10분 만에 증발했거든요. 샤넬 가방 하나 팔려고 당근마켓에 올렸다가 인생이 끝났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보험 2천만 원, 집 전세금 9천만 원. 싹 다 날려. 명품 진짜 가짜는 눈 감고도 구별했는데 정작 사람 진짜 가짜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였어요. 지금 제 남편은 65살에 택시 몰아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합니다. 딸은 전세 올려주지 못해 월세로 쫓겨났고요.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이미선입니다.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에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화장품 매장 판매사원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마지막엔 여성 의류팀 관리 업무를 맡았어요. 작년 3월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안 명품을 정말 많이 봤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프라다까지. 매일 명품 매장을 지나다니면서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가죽 질감, 스티치 간격, 로고, 각인 하나하나까지 다 알았어요. 가짜를 들고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가끔 계셨는데 저는 한눈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어요. 남편이 오래전에 회사에서 나와 개인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로는 제가 생계를 책임졌거든요. 남편도 지금은 이것저것 일용직으로 일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래요. 딸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금도 9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으로 올리래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위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월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딸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고요. 대출을 더 받자니 이자가 부담되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이사 비용에 새 전세 구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에요. 엄마가 뭐 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당장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열어봤어요. 1억 2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만 보태주면 되는데. 하지만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도 일정하지 않고 저도 이제 다시 취업하기 힘든 나이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다고 적금 깨서 3천만 원 줬는데 또 손 벌리기가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전화를 한 거라면 정말 다급한 상황이겠죠.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안쪽에 보관해둔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샤넬 클래식 미디엄 플랫백이었습니다. 검은색 캐비어 가죽에 금장 체인이 달린 가방이요. 10년 전 결혼 15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였어요. 당시 가격이 8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가방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서너 번 메고 나갔을까요? 아까워서 거의 안 썼거든요. 로고도 선명하고 체인도 광이 나고 가죽에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오히려 오를 때도 있다고 하고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중고 샤넬 클래식 미디엄 시세가 9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0년 전보다 오른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걸 팔면 1,00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남편이 선물해 준 건데 그걸 판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고 명품 매장에 가볼까 했는데 집 근처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강남까지 나가자니 왕복 교통비도 아깝고 번거로웠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당근마켓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동네 사람들끼리 중고 물건 사고 파는 앱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다 쓴다던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당근마켓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딸이 설명해 줬어요. 앱 깔아서 사진 찍어 올리면 된대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1살 먹어서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요. 샤넬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찍었어요. 정면, 측면, 안쪽, 로고 부분까지. 백화점에서 일했으니까 상품 사진 찍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찍어야 가죽 질감이 잘 나오거든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눌렀습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엄 플랫백 팝니다. 10년 전 구입했고 거의 안 썼습니다. 상태 아주 좋아요. 가격은 1,100만 원입니다. 직거래 가능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어요. 이렇게 올리면 정말 팔릴까?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도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화면에 제가 올린 글이 떴어요. 사진도 잘 나왔고 글도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가방이 팔리면 딸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 몰래 조용히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거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욕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글을 올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당근, 당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얼마까지 깎아주시나요? 반말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심했어요. 이거 진품 맞아요. 인증 필요해요. 의심하는 투였어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백화점에서 30년 일했는데 가짜를 팔 사람으로 보나 싶었어요. 세 번째 메시지를 열었는데 이것도 비슷했습니다. 직거래 어디서 해요? 당장 보러 갈게요. 너무 다그치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화하나 싶었습니다. 인사도 없고 존댓말도 없이 바로 용것만 던지더라고요. 답장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메시지가 1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는데 대부분 가격 깎아달라는 내용이거나 의심하는 투였어요. 이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새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십니다. 오래 소중히 보관하신 게 한눈에 보이는군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먼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방을 칭찬해 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봤어요. 이름은 박준이라고 되어 있었고
나이는 55살로 나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곧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무역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딸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서 선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 졸업 선물이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자식한테 좋은 걸 사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요.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딸이 샤넬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클래식 플랫백을 갖고 싶어 했어요. 도쿄에서도 찾아봤는데 새 제품은 너무 비싸고 중고는 상태가 별로더라고요. 그러다 한국 당근마켓까지 검색하게 됐습니다. 문장이 정중하고 자세했어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사시는데도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가족들도 다 일본에 있고요. 그래도 한국말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민이시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고 예의도 바른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가방을 받으실 건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달 초에 한국 출장이 있습니다. 그때 직접 뵙고 거래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한 후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사모님께서도 그게 더 안심되실 거예요. 직거래를 하겠다고요. 그럼 사기 위험도 없고 안전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올린 가격이 1,100만 원인데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답장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가격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세를 알아봤는데 사모님께서 너무 저렴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중고시장에서 이 상태면 1,100만 원도 적당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적당하다니. 제가 비싸게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괜찮다는 거였어요. 30년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샤넬 시세가 이렇게까지 오른 줄은 몰랐습니다. 명품은 정말 값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1,250만 원에 거래 가능하실까요? 제가 15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을 더 준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다시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1,250만 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더 주시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먼저 더 준다는 게 의아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시고 소중히 보관하신 물건입니다. 그 정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 딸이 정말 좋아할 선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일한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그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박준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1,250만 원이면 딸한테 2천만 원을 보태주고도 1,000만 원이 남습니다. 퇴직금은 손도 안 대고 딸을 도울 수 있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 보이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얼버무렸어요. 가방 파는 건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하려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준 씨한테서 또 메시지가 올까 싶어서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당근마켓 알림이었습니다. 박준 씨였어요. 사모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쿄에 있어서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가 좀 걱정이에요. 혹시 다른 분께 먼저 팔리실까 봐요. 게시글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앱에서 게시글 삭제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제가 올렸던 글이 사라졌어요. 박준 씨한테 삭제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곧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국제택배로 먼저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딸 졸업식이 생각보다 빨라져서요. 국제택배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직거래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런데 박준 씨 다음 메시지를 보고 이해가 됐어요. 택배비는 제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35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가방을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잔금 1,215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돈을 먼저 보내준다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직거래를 기다리려면 한 달이나 있어야 하는데 택배로 보내면 금방 끝나잖아요. 게다가 택배비까지 먼저 보내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답장을 보냈어요. 박준 씨는 고맙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택배비 입금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백화점에서 30년 일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내일이면 택배비가 들어오고 가방을 보내면 1,250만 원이 들어와요. 딸한테 2천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는 저축하면 됩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내일 아침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박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메시지는 없었지만 문자 알림이 하나 와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35만 원. 송금인 박준.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보내주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당근마켓을 열었더니 박준 씨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모님, 택배비 보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오늘 중으로 가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답장을 보내고 옷장에서 샤넬 가방을 꺼냈습니다. 더스트백에 넣고 박스에 담았어요. 백화점에서 일할 때 포장하던 솜씨대로 정성껏 쌌습니다. 택배회사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집으로 불렀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박스를 받아갔습니다. 일본 도쿄로 간다고 하니까 국제택배 신청서를 작성하라더군요. 받는 사람 이름 박준, 주소는 박준 씨가 보내준 대로 적었습니다. 택배비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어제 받은 35만 원에서 5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곧 1,215만 원이 들어올 텐데 5만 원쯤이야. 제 통장에서 부족한 금액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준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방 보냈습니다. 송장 번호는 이거예요. 박준 씨는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확인하고 잔금 보내드릴게요. 이틀 정도 기다리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국제택배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동안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돈 좀 마련했어. 2천만 원 보내줄게. 딸이 깜짝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어떡해요? 퇴직금 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따로 모아둔 거 있었어.
거짓말이었지만 딸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박준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모님, 택배 조회해봤는데 현재 인천공항 통관 중이라고 나오네요. 내일이면 도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 씨였어요. 손을 닦고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품 반입 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대요. 명품 반입 신고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세관에서 국제송금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만 원만 입금하면 통관이 된대요. 사모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제가 가방값이랑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박준 씨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국제 택배 경험이 없어서 이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명품은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하네요. 50만 원만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하고 전액 돌려드릴게요.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걸 보니 진짜 몰랐나 보다 싶었어요. 저도 국제 택배는 처음이니까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본은 규정이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준 씨가 고맙다며 계좌번호를 보내왔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니 조금 불안했어요. 택배비 5만 원에 이번에 50만 원까지. 이미 60만 원을 쓴 거잖아요. 하지만 곧 1,215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요새 핸드폰만 들여다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딸하고 통화하는 거야.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됐어요. 밤이 됐는데 박준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금 확인하셨나요? 통관됐나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가방 가격이 1천만 원이 넘어서 추가 관세 납부가 필요하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요. 이번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80만 원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알았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명품은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80만 원. 50만 원도 큰 돈인데 이번엔 80만 원이라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박준 씨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도쿄세관 사무소에 와 있습니다. 직원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80만 원만 입금되면 즉시 가방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바로 잔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관 사무소에 있다고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진짜인가? 아까 50만 원 보낸 것도 아깝고 여기서 80만 원 안 보내면 그동안 보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계좌번호 주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어요. 은행 앱을 열었는데 비밀번호가 잘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열었어요. 1억 2천만 원. 여기서 80만 원을 또 보내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박준 씨한테 보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지금 처리 중입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30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안 갔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입금 알림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안했어요. 박준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답장이 없었어요. 또 보냈습니다. 박준 씨, 확인 부탁드려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야, 세관일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밤 11시가 됐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입금 알림을 기다렸지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박준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관일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아침.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130만 원을 보냈는데 가슴이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보낸 돈인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될 거야. 1,215만 원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입금 알림이 와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박준 씨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전 8시에 보낸 거였습니다. 사모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관에서 명품 진위 확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진위 확인 수수료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답장이 왔어요. 고가 명품은 가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대요. 전문 감정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100만 원.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까지 130만 원을 보냈는데 이번엔 100만 원이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박준 씨한테서 또 왔습니다. 사모님, 저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일본 세관이 정말 까다로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바로 통관되고 제가 가방 받아서 잔금 전액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130만 원 보낸 게 아까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100만 원만 더 보내면 1,215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손이 떨렸지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또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체 완료. 화면이 꺼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까지 230만 원을 보냈어요. 박준 씨는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준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가 안 떴어요.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오후 4시쯤 박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음성 통화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사모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메시지로 느꼈던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보낸 가방이 밀수 의심 품목으로 분류됐대요. 밀수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박준 씨가 말했습니다. 국제명품 밀반입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대요. 사모님 명의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해명하지 않으면 사모님이 조사받을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조사라니요. 저는 그냥 제 가방 판 것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박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세관에 해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있어서 할 수 없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하셔야 해요. 곧 세관에서 연락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어요. 밀수 의심, 조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번호로 시작하는 서울 전화였어요. 누구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선 씨 되십니까?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팀 강민호 검사입니다. 검찰청.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미선 씨 명의 국제택배가 명품 밀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지금 즉시 소명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숨이 막혔어요. 저는 제 가방을 판 것뿐이에요. 밀수가 아니라고요.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이미선 씨,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정확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소명 절차를 밟으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꽉 쥐어야 했어요. 먼저 이미선 씨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원격으로 조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보안 앱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파란 글씨로 된 링크였어요. 검찰청 보안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어요. 뭔가가 자동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검찰청 마크 같은 게 보였어요. 로딩바가 올라갔습니다. 100% 설치 완료.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앱을 통해 이미선 씨 핸드폰을 검수하겠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네. 대답했습니다. 화면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다가 닫히고 문자함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이미선 씨,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호 검사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이 수사는 극비사항입니다. 주변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물었더니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이미선 씨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알리면 가족까지 연루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하고만 통화하세요. 가족까지 연루된다고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얼굴도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까지 조사받게 할 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 검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으세요. 통화 내용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이어폰을 찾았어요. 선이 꼬여 있어서 푸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잘 풀리지 않았어요. 겨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마세요. 네. 대답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이 열리고 숫자들이 막 지나갔어요. 문자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화면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가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핸드폰 화면이 1시간 넘게 움직였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띵띵띵. 숨 쉴 틈도 없이 알림이 쏟아졌어요. 이미선 씨, 검수가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강민호 검사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화면에서 숫자들이 막 지나갔어요. 큰 숫자들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문자 알림창이 떴다가 사라지고 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더니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선 씨, 검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호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미선 씨 계좌가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계좌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해요. 계좌 보호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범죄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이미선 씨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검찰청 안전계좌로 일시 이동시켰다가 조사 끝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게 맞는 건가요? 불안했습니다. 제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요. 하지만 검사가 또 말했어요. 이미선 씨, 지금 안 하시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범죄 연루 계좌로 분류되면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호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평생 못 찾는다고요. 1억 2천만 원이요. 그건 안 됩니다. 30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인데. 알겠어요, 하세요. 정신없이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좌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화면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어요. 제 통장이 보였습니다. 잔액 1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체 화면이었어요. 숫자가 막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전액이었어요. 받는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잠깐만요. 소리쳤어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강민호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안전계좌로 이동 중입니다. 진정하세요. 조사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잔액 0원.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 일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미선 씨, 다른 계좌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보험 있으시죠? 강민호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화면이 또 움직였습니다.
저축은행 앱이 열렸어요. 적금 통장이 보였습니다. 4천만 원.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것도 이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체 완료.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보험 앱이 열렸어요. 해지 환급금 2천만 원. 20년 넘게 붙던 보험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지 신청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버튼들이 막 눌러졌습니다. 멈춰요. 제발이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움직였어요. 해지 완료. 2천만 원도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미선 씨,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호 검사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전세 보증금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집주인 돈이에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말했어요. 범죄 연루 의심 계좌는 전부 보호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집주인까지 조사받게 돼요. 은행 앱이 또 열렸습니다. 전세금 통장이었어요. 9천만 원. 작년에 이사 오면서 맡긴 돈이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1년 남았는데 이체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9천만 원. 숫자가 입력됐습니다. 받는 계좌가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이체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안 돼요.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체 완료. 9천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나오는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보험 2천만 원, 전세금 9천만 원, 합해서 2억 7천만 원. 전부 사라졌어요. 30년 일해서 모은 돈이 10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미선 씨,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강민호 검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 이틀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전액 돌려드릴게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어폰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통화 종료. 핸드폰 화면도 까맣게 변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만 났어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0원, 적금 통장도 0원, 보험도 해지됐고 전세금 통장도 텅 비었어요.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 정말로 다 사라진 거예요.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 남편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왜 문을 잠갔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2억 7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남편 퇴직금, 제 적금, 집 전세금까지 우리가 가진 전부가 날아갔는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가족한테 알리면 가족까지 연루된다고. 남편을 조사받게 할 순 없었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남편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 밥 먹어. 남편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은행 앱들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어요. 전부 잔액 0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이틀. 검사가 이틀 안에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검사 말을 믿어야 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차가운 공포가 올라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에 번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통장 화면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잔액 영원. 그 글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검사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조사 끝났으니 돈 돌려준다는 연락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박준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도 안 떴어요. 계속 확인했지만 똑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은행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차서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통장이 땀에 젖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잔액 확인 부탁드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직원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객님, 직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검찰에서 검사님이요. 말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검찰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계좌 이동도 시키지 않고요. 고객님 돈이 전부 사기꾼들한테 넘어간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창구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나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다른 직원도 왔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피해 보셨어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술을 때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겨우 말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직원들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미 끝났다는 걸, 어떻게 은행을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형사가 물었어요. 2억 7천만 원이요.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뭔가를 적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해외 IP라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형사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감정이 무뎌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돈은 이미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범인들도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고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손에 쥔 신고 접수증만 바라봤습니다. 비에 금액 2억 7천만 원. 그 숫자가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돌아봤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에 서서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남편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왜 미안한데? 무슨 일이 있었어? 돈을. 말을 이으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돈을 다 날렸어. 무슨 돈?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 퇴직금이요. 묻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퇴직금만이 아니에요. 적금도, 보험도, 전세금까지. 전부 다요. 남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전부 사기당했어요. 남편이 벽에 기댔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방 팔려다가 어떻게 됐는지. 박준이라는 사람이 연락 왔고, 검찰청에서 전화 왔고, 핸드폰에 앱 깔았고, 말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백화점에서 30년 일하면서 명품 감별은 할 줄 알았는데 정작 사람을 감별하는 눈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전세금까지.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집주인한테는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1년 남았는데 9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죠?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우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남편 옆에 앉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남편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2천만 원 언제 보내줘?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엄마가 사기당해서 돈이 없다고요. 너희 전세금까지 날렸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안 받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뉴스 앵커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무슨 소린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잠금 장치를 건 거였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고 접수증을 꺼내봤어요. 피해 금액 2억 7천만 원. 회복 가능성 거의 없음.
형사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거의 없음.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30년 일해서 모은 돈이 단 10분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들릴까봐요. 핸드폰에서 딸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답 좀 줘. 집주인이 재촉해. 화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놔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어. 2천만 원은 조금 기다려줘. 딸은 알았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안 씻은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보, 불렀는데 남편은 대답 없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어디 가는 거지? 뒤쫓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쫓아간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점심때가 됐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도 안 떴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물었더니 남편이 식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 다녀왔어. 내일부터 출근한다. 택시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 나이가 65인데 택시 운전을 하겠다고요. 우리 살아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2억 7천만 원이 날아갔으면 다시 벌어야지.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제 잘못인데. 여보, 미안해. 제가 사과는 나중에 해.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해. 전세 만기가 1년 남았어. 9천만 원을 모아야 한다고. 9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1년 안에 9천만 원을 모으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나도 일할게. 말했습니다. 뭐라도 할게.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나이에 뭘 하려고. 61살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뭐라도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남편이 나갔습니다. 법인 택시 첫 출근이었어요. 경비복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양복만 입던 사람이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남편이 나간 후 핸드폰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1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 주방 보조, 설거지, 식당 서빙. 그런 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일했던 곳이에요. 혹시 자리가 있나 싶어서요. 인사팀에 연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30년 일한 사람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녔어요. 구인 광고가 붙은 곳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일할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61살이요. 대답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연세가 있으시네요. 주방 일은 힘들어요. 다른 식당에 갔습니다. 서빙 자리였어요. 젊은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백화점에서 30년 일했어요. 대답했더니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당 일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하다며 거절했어요. 일주일 동안 1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부 거절당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없다고, 지금은 자리가 없다고, 다리가 아프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했다고 했어요. 오늘 얼마 벌었어?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순수임 6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쯤 될 거야. 150만 원. 9천만 원을 모으려면 50개월이 걸려요. 4년이 넘습니다. 전세 만기까지는 1년밖에 없는데 내가 130만 원만 벌면 한 달에 280만 원이에요. 말했습니다. 그럼 3년이면 모을 수 있어요. 당신이 뭘 해서 130을 벌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찾을게. 꼭 찾을게요. 다음 날도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백화점 지하 식당가였어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및 설거지. 들어가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경험은 없으시지만 성실해 보이시네요.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이면 4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04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 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식당 설거지예요. 남편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설거지를. 백화점에서 30년 일했는데 괜찮아요. 일은 일이에요. 한 달에 104만 원 벌어요. 우리 둘이서 280만 원 버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 좀 하자. 우리.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가 사기당했어. 2억 7천만 원. 전세금까지 다 날렸어. 2천만 원 못 보내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서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딸이 겨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월세로라도 구할게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어깨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상황이니까요.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150만 원을 벌어왔어요. 저는 10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해서 280만 원이었어요.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속도면 75개월이 걸려요. 6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택시를 몰았어요. 딸은 시댁 도움으로 월세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돈도 찾을 수 없다고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식탁에 앉았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괜찮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도 택시 운전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이젠 베테랑처럼 운전합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이미선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더니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관내 주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 피해자분이 나와서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좋거든요.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깜짝 놀랐어요. 제 창피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미선 씨 같은 분이 또 나오지 않도록 막는 일이에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한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결국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센터 강당에 섰어요. 6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입니다. 61살이고요. 백화점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작년에 당근마켓에 명품 가방을 팔다가 2억 7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명품도 알고 사람도 볼 줄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박준이라는 사람이 처음 연락 왔을 때 얼마나 정중했는지, 돈을 먼저 보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믿었는지, 검찰청에서 전화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사람들은 제 욕심을 이용했어요. 150만 원 더 준다는 말에 혹했고, 택배비 아까워서 더 보냈고, 지금까지 보낸 돈 아까워서 계속 보냈죠.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전화번호 모를 사람한테서 연락 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돈 먼저 보낸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로 돈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남편은 택시를 몰고요.
딸은 월세 집으로 이사 갔어요. 전세금 9천만 원을 모으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릴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같은 사람 나오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아무리 급해도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딸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했는데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상해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제 아픔이 의미가 있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뻤어요. 주황빛이 하늘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땠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사갈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사왔더라고요. 오랜만이었어요. 요즘 돈 모으느라 배달 음식은 거의 안 먹었거든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식탁에 치킨을 놓았어요. 함께 먹었습니다. 맥주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있었던 일,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던 말. 당신 잘하고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자랑스러워.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선 씨 강의 반응이 아주 좋았대요. 다음 달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겠어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실수를 말하는 게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5번 강의를 했어요. 매번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조심하게 됐다고, 가족한테 알려줬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1년 반이면 2천만 원이 됩니다. 4년 반이면 9천만 원이 돼요. 길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회계 사무실이야.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신대. 정말 기뻤어요. 그럼 너희도 다시 전세 구할 수 있겠네. 천천히요. 딸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차근차근 모을게요. 엄마처럼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 취직했대. 남편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 우리 딸 대견하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 물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2억 7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설거지를 할 거고, 강의를 할 거고, 조금씩 돈을 모을 거예요. 남편과 함께, 딸과 함께, 천천히 다시 일어설 겁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어요. 실수를 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서고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아갈 겁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시작된 악몽. 하지만 악몽은 끝났어요. 이제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급해 보여도 한 번 더 의심하세요.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